자, 이번 시간에는 작용과 반작용 교과서 26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습을 앞서서 우측 상단에 이제 여러분들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뉴턴 운동 제3법칙의 적용 사례들을 찾아보고 힘이 상호작용임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힘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힘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힘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숨은 힘이 돼서 숨은 힘들 여러 가지가 더해져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짜 힘을 구하고, 그 알짜 힘이 물체에 작용하면 모든 물체는 F는 ma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가속도 법칙,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운동 제3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3법칙도 2법칙 따로따로 있지만 다 연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연관된 거. F의 알짜 힘이 그 속에 숨은 힘들은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 참 귀엽게 나오죠? 여기 있는 수영 선수가 벽을 차면 벽도 이 수영 선수를 차서 앞으로 나아간다. 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자, 여기 밑줄 한번 긋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체가 A 물체에 B의 힘을 가하면 동시에 물체 B도 물체 A의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 이때 한 힘을 작용, 다른 한 힘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A가 B에 가한 힘을 FAB라고 하면 B가 A에 가한 힘을 FB라고 하고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자, 무슨 상황이에요? 방향이 반대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방향이 반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하면 누구에게 작용한 거야? 여기 B에게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 B가 A에게 가한 힘은 A에게 힘이 작용했다. 작용점이 달라요. 지금 작용점이 얘는 B에 A에. 그 대신 방향은 또 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수철, 만약에 저울이라고 한다면 이 용수철이 또 다른, 여기서 누가 당기는 놈이 없다면 얘는 그냥 안 당겨져요. 이 사람 잡고만 있으면.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이 A라고 하는 용수철에게도 힘이 가해지고 B에게도 힘이 가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이 교과서와 관련 있는 간단한 영상을 또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로켓 발사체가 중력의 힘을 끊고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선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다. 풍선을 불었다 놓으면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풍선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간다. 이러한 작용 반작용 법칙이 로켓의 작동 원리다. 로켓에서 고온 고압의 연소를 시켜가지고 그 가스를 분출시킴으로 해서 그 분출되는 가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체 무게가 100톤, 200톤씩 되는 것들을 그런 분사력, 그 기체 분사력만으로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엔진의 그 힘이라는 게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난 추진력으로 로켓 발사체는 인류의 꿈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자,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봤고요. 자, 이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기는 힘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발로 공을 차면 공도 발을 밀어내므로 발도 아프게 되겠죠.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 가스가 로켓을 미는.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이 있으면 태양도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으면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존재한다. 이렇게 항상 힘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존재해야지만 힘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B와 A가 있어야지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이란 힘이란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이 힘은 절대로 혼자서 나타날 수가 없다. 누군가가 밀거나 누군가가 당겨야지만 힘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힘이란 또 다른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물체가 반드시 상호작용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페이지를 좀 넘겨서 우리는 2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페이지. 28페이지 중간에 자료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평가에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이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뭐가 좀 비슷하고 또 뭐가 다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물체가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물체가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이 물체는 지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 물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책상 위에 있겠네. 고로 계속 정지 상태겠네. 시간이 지나도 정지 상태겠네. 정지 상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네. 관성의 법칙이네.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R자임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자, 힘이 작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이 물체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겠죠. 그러면 R자임이 0이 되는 숨은 힘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이 지구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지구와 물체와의 상호작용. 자, 첫 번째, 그 힘을 우리는 F1, 지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러한 힘들은 우리가 자주 쓰다 보니까 두 글자로 줄여서 써요. 뭐라고? 중력. 점을 찍어야 되겠죠. 힘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면서 어디에 작용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F1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에요. 자, 그런 중력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얘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책상면을 뭐 하게 될까? 내려가려고 하니까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F3에 또 점을 잘 찍어야 돼요. 지금 어디에 점 찍혀 있어? 약간 경계면이긴 하지만 책상에 지금 작용하고 있어. 이 F3의 힘은 누구와 상호작용해요? 이 물체가 이 책상하고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에요. 얘가 접촉되어 있지 않고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 물체는 책상을 절대 누를 수가 없죠. 접촉되어 있으니까 뭐 한다?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체가 책상을 미는 힘, 이 F3 한번 찾아볼까요? F3.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다. 자, 가장 근본적인 힘은 중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책상면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작용이 생기면 F3라는 작용이 생기면 뭐도 있겠어? 반작용도 있겠죠. 물체라는 놈이 책상에게 영향을 주면 책상도 물체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F4의 이름은 자, 점은 여기에다 찍힌 거죠. 물체에 찍은 거고 책상도 물체를 떠받드는 힘. 자, 이렇게 어떤 지면에 대해서 떠받드는 요런 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좀 자주 쓰기 때문에 수직항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직항력이다. 자,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물체와 책상이 상호작용을 했는데 책상에게 작용하는 힘 F3 요거 F3 근데 책상도 물체를 떠받드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네요. 자리가 바뀌어 있어.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는 요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 아, 물체가 책상, 책상이 물체를. 근데 자, 요 두 개 F3과 F4를 비교해 볼까요? 크기는 같아요. 방향은 반대예요. 작용점은 각각 존재해요. 작용점 뭐라고? 각각 존재해요. F3는 책상에 작용점이 있는 거고 F4는 물체에 작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힘의 관계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작용점이 각각 있는 이런 관계를 작용반작용이다. 근데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거는 이 물체죠. 물체에 점이 몇 개 찍혀 있어요. 지금 F1과 F4가 찍혀 있죠. F1의 이름은 지구가 물체를. 자,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힘이 몇 개다. 여기 하나 있고 자, F3 아니지 F4죠. F4에 하나 있고 F1과 F4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있는데 얘 크기가 어때요? 또 같아요.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물체에 작용한 요 힘은 R자임이 얼마가 될까? 0이 돼서 앞으로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스토리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구가 얘를 당기기 때문에 이 물체가 책상면을 똑같이 눌러요. 당긴 만큼 눌러져요. 누른 만큼 반작용이 생겨요. 그거로 F1과 F4는 힘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작용점이 같이 있으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 두 관계를 평형관계다. 자, 그럼 화살표를 어디로? 이렇게 빼야 되겠죠. 이 둘을 관계를 뭐라고 한다? 평형관계다.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상호작용이 있다면 반대의 상호작용도 있다고 했어요. 항상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자, F1과 F2의 요 둘의 관계는 또 뭐다? 작용반작용이다. F3과 F4는 작용반작용이다. F1과 F2는 작용반작용이다. 작용반작용은 자리가 바뀐 관계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가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다 또는 작용과 자, F3과 F4는 작용과 반작용 자, F1과 F4는 평형관계 이런 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찾기 위한 거예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힘이 상호작용함을 설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숨은 힘들을 찾을 수 있고, 숨은 힘들을 찾고 나면 F는 ma대로 뉴턴의 운동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얘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속도를 가질 거고 어떤 운동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다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창의융합 활동하기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일단은 우리가 뭐 끝나자마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뭘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한 번씩 꼭 해보라고 했어요. 수행평가에 이런 주제를 잡아서 창의융합 활동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줄다리기를 할 때는 줄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양쪽으로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이 가해진다. 그래서 줄을 당기는 사람의 발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줄다리기에서 이기기 위한 전력을 제시해보자. 뭐 발의 마찰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필승 줄다리기 전략.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못하지만은 체육대회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한번 연구도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새로운 단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운동량 보존. 학습 목표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물체의 1차원 충돌에서 충돌 전후에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여 속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운동 중에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떠한 운동을 할 거다 예측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일정한 변화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뭐가 작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힘이 작용하려면 바로 전 단원에서 작용과 반작용, 물체와 물체가 상호작용해야 힘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 상호작용은 뭐라고 볼 수 있냐? 여기 있는 이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충돌. 상호작용, 힘작용에. 그래서 뭐가 변한다? 속력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학습 목표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흐름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물체의 1차원 뭐죠? 직선 운동에서. 물리학 원이니까 1차원. 직선 운동에서 충돌 전후에 충돌했다는 게 뭐를 뜻해? 상호작용했다. 힘이 작용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규칙성, 이런 운동량이라고 하는 보존이라고 하는 규칙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면 그거에 의해서 속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 속력 변화에 의해서 몇 미터 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물리량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운동량. 사실 1학년 때 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또 공부한 바가 있죠. 여기에서도 상당한 복습이 거의 90%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운동량에 대한 정의가 29페이지에 이제 중간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일단 내용만 보더라면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을 운동량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운동량을 정의를 이제 질량이라는 걸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질량을 반드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힘이 작용했다. 즉 상호작용을 할 때 질량에 따라 변화가 달라지죠. F는 ma,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운동이 변하고 또는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질량까지 고려한 운동의 어떤 상태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속도로만 가지고 운동을 설명하면 뭐 그냥 뭐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는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상호작용할 때 질량에 따라 이제 변화가 또 달라지니까 질량과 이 속도를 이제 같이 설명하는 물리량을 이제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량. 자,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또 다시 듣는 거라 너무 좀 지루해 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자, 축구 경기에 축구공이 날라옵니다. 날라오면 내가 머리로 받을까? 그럼 가슴으로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똑같은 속도에 똑같은 모양인데 볼링공이 날라온다 생각해봐요. 볼링공.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볼링공과 축구공의 차이는 질량이에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속도로 날라오지만 어떤 거 하나는 큰 피해를 주고 하나는 우리는 이제 모양 변화가 안 일어나고 운동 상태만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볼링공은 모양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질량을 고려한 이 운동의 상태까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 바로 요 P는 mv다. P는 뭐라고? mv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속도야 속력이야. 얘가 속도야 속력이야. 속도야.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향이 있는 물리량에 질량은 마이너스 질량은 없죠. 뭐 오른쪽 방향의 질량, 왼쪽 방향의 질량 그런 뜻 없어요. 오로지 크기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그럼 질량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스칼라 값에 벡터 값을 곱하면 그 결과도 벡터가 된다.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볼링공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지만 볼링공이 나한테 멀어진다면 별 위험을 안 느끼죠. 그러니까 이 다름을 또 설명해야 돼요. 방향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운동량도 우리는 벡터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벡터 물리량, 스칼라 물리량 다양하게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끝날 때쯤 해가지고 벡터 물리량의 종류 또 스칼라 물리량의 종류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 뭐 간단하게 이런 문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운동량 얼마입니까? 이 운동량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이렇게 질량 곱하기 10 질량 곱하기 10 버스가 다가오는 게 더 무섭죠. 둘 다 뭔가 부딪히면 뭔가 둘 다 큰일 나지만 버스와 충돌하는 게 훨씬 더 뭔가 큰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는 반대로 가만히 있는 이 승용차를 움직이는 데에는 적은 힘으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큰 질량을 가진 버스가 뭔가 이제 빨라지거나 또 느려지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은 더 많은 힘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여기에서 운동량, 보존 개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생략된 말이에요. 보존 법칙이 생략되어 있어요. 운동량이 보존되는 규칙성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성을 통해서 운동을 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자연에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한번 상황을 볼까요? 자, A라고 하는 물체가 자, 질량 MA예요. VA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요 MB라고 하는 질량 B 물체가 VB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와 B가 만약 충돌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충돌했다? 상호작용했다? A가 B를 밀게 되겠죠. 뭐라고요? A가 B를 밀게 돼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붙일까?
A가 누구를? B를 미는 힘, 이런 힘들이 작용하겠죠. 이런 힘이 작용한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작용한다면 반작용도 있겠죠. 반작용은 이렇게 A가 B를 자리 바꿔라. 써볼까요? B가 A를 미는 힘도 있을 거다. 요 둘의 관계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다.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힘의 크기 같다. 방향은 어떻다? 한쪽 방향이면 반대 방향이다. 작용점은 얘는 B에 있고 얘 작용점은 A에 있다. 작용점은 각각. 자, 근데 작용과 반작용의 이 힘의 크기를 마이너스라고 하는 방향으로 표현함으로써 얘는 같다라고도 놓을 수 있겠죠. F와 마이너스 F는 같다라고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돌하고 나면 이제 A는 힘을 받은 거고 B 입장에서도 힘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충돌 전의 속도를 VA라고 이렇게 놨다면 충돌 후의 속도는 V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VB로 가고 있는데 A와 충돌해서 B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VB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돌 전, 충돌 중, 충돌 후의 운동 상태가 둘 다 변하는 거다. 이러는 변한 과정을 우리가 한 번은 수식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따라 두 물체의 충돌 과정에서는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받는다. 즉 물체가 B가 받은 힘을 F라고 하면 물체 A가 받은 힘을 마이너스 F라고 한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A가 받은 힘, B가 받은 힘, 여기 이제 B가 받은 걸 F라고 한다면 A가 받은 힘은 마이너스 F다라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얘가 지금 A에게 작용한 힘이고 얘는 B에게 작용하는 힘인데 크기는 같은데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힘이 작용하면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F는 M, 자, 요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MA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자, 얘도 뭐라고 할 수 있어? MA가 일어난다. 그러면 얘는 A의 가속도, 얘는 뭐야? B의 가속도. 요 스몰 a는 요 대문자 A, B 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acceleration, B의 accelera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또 충돌 시간도 같은 시간 동안 받는다. 이거 충돌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더 이상 A가 B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B도 A에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충돌 시간이 서로에게 같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 이렇게 T를 곱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T를 곱해도. 자, 여기에서 이제 작용한 시간을 이렇게 곱하면, T를 곱하면 얘하고 없앨 수 있고 얘하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F는 MA에서 시작해서 F는 MA를 적었는데 B의 F는 MA, A의 F는 MA. 작용한 시간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와 얘를 이렇게 약분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났더니 이제 풀어 쓰는 거예요. 풀었어. 여기 이제 중간 과정이 좀 생략되었지만 얘 이렇게 풀었으면 MA 마이너스 MA VA 프라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MA V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뒤로 넘기니까 넘긴 게 여기 이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MB VB 프라임
MB, V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MB, VB 프라임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자, 질량 곱하기 A의 처음 속도죠, 얘. 프라임은 우리가 나중 속도라고 했고 얘는 이제 처음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A의 처음 운동량을 기호 P라고 하죠. 처음 P, 처음 운동량. 얘는 B의 처음 뭐야? 운동량. 얘는 뭐야? A의 나중 운동량. 얘는 뭐야? B의 나중 운동량. 그래서 요걸 이제 합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라고 볼 수 있죠.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 얘는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이제 유도가 되네요. 항상 물체가 이렇게 충돌이 이루어지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과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수식이 그렇게 증명을 해요. 우리가 약속한 표현 방식들을 쓰다 보니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상호작용하는 힘의 종류나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무조건 성립한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이 B, 야, 나중에 이게 B가, 나중에 이 B가 얼마의 속도를 가질까? 또는 충돌하고 난 뒤 A가 얼마의 속도를 가질까? A는 얼마의 속도로 오고 있는데 B는 또 얼마의 속도로 왔을 때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떤 속도를 가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충돌 후에 이 속도를 또는 이 속도를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런 예측을 통해서 이제 이제 뭔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이해 과정을 좀 알게 된다면. 자, 30페이지 아랫부분에 탐구 실험, 역학술의 운동량 보존 실험이 등장하는데 얘도 이 실험을 우리가 이제 시범 실험으로 이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실험 영상을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계산들은 이제 쫓아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시간과 노력이 있으면 측정이 가능하겠죠. 이제 결과를 분석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자, 얘는 사실 MAVA의 처음 운동량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술의 B는 그 전에 정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 뭐 플러스 MBVB 속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 0이에요. B는 속도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충돌 전의 운동량, 자, 우측에 있는 거는 충돌 후의 운동량이 실제로 측정한 것이 서로 항상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래 같은 것을 과거에서는 그냥 뭐 경험적으로 또는 이런 실험 비슷하게 뭐 이제 철학적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많이 접근을 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이끈 사람은 이제 뉴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뉴턴의 F는 MA에 관련된 식에 의한 전개에 의해 그거에 의해서 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정의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탐구 실험을 우리가 이제 시범 실험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들도 작성하면 좋겠지만 이제 결론은, 자, 여기 요 값과 요 값이 이제 요 값과 요 값이 같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를 결과를 확인했죠.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이 여기에 사실은 MB VB의 속도도 있는데 얘가 0이었죠. 0.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항상 같더라. 이런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얻어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예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교과서의 예제를 통해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60kg의 지금 이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가 4로 오다가 2로 가고 있는 선수를 밀었더니 즉 충돌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5m/s가 됐어요. A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사실 스케이트 B에게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의 이제 속도는 잴 수 있지만 A 선수의 뭐 속도는 우리가 만약에 관심이 없어서 못 쟀다. 그래도 이제 A 선수의 속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기 때문에 VA 값을 이제 1.5m/s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원에서 우리는 학습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 충돌 후에 서로 상호작용에 의한 힘에
의해서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특징을 통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되었다. 자,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이 나와 있는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의융합 활동하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면 넘어갈까요? 중이온이 가속기와 같은 입자 가속기는 원자핵을 이루는 핵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가속기 일어나는 입자 사이 충돌 과정도 운동량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과학 형상 중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중요하게 사용된 예를 찾아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사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는 발견하고 또 이 근원을 쫓아가는 이러한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충돌 실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체들의 충돌에 의해 얘가 과연 얼마의 속도를 가질 거냐. 또는 이 속도를 가졌어? 그럼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물질의 또는 어떤 근원이 되는 입자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얘는 어떤 입자일까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이제 첨단 과학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조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 33페이지까지 또는 그 뒤에까지 이쪽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렇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을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또 실력도 많이 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